오늘 점심에 쌀국수 한 그릇 드셨나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때우셨나요? 아마 계산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도대체 내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10년 전만 해도 10,000원 한 장이면 친구랑 둘이서 배부르게 밥도 먹고 커피까지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0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서울 시내에서 괜찮은 점심 한 끼 먹기도 빠듯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상사한테 욕먹어 가면서 아든바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일까요? 아니, 숫자는 그대로인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매일 밤 몰래 돈을 빼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현금을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악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노동과 시간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정부와 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지, 그리고 왜 부자들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증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종합하여 만들었으며 제 개인적인 경험과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만지는 이 종이 조각,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 앱에 찍혀 있는 숫자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요? 사실 돈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 돈을 먹을 수도 없고, 추울 때 돈을 덮고 잘 수도 없으니까요. 돈은 단지 가치 교환의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 장수가 내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돈이라는 약속된 종이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즉, 돈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과 국가들이 이 돈 장난을 치다가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로마 황제들은 전쟁 비용과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데나리오스라는 은화에 섞는 은의 함량을 점점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순도 100% 은하였지만 나중에는 은이 5%도 안 들어간 구리동전에 은 도금만 살짝 입힌 가짜 돈이 되어버렸죠.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그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화폐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제는 무너졌고 찬란했던 로마 제국도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좀 더 세련되어졌을 뿐이죠. 이제는 동전의 고리를 섞는 대신 중앙은행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수조 원, 수천조 원의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냅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뭔가 있어 보이는 경제 용어처럼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돈 복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미국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이 건국 이래 200년 동안 찍어낸 달러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찍어낸 달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사과를 살 수 있는 돈표가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과 가격은 2배로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그런데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말들로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 은행에 고이 모셔둔 예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불공정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칸티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발견한 원리인데요. 쉽게 말해 돈이 풀릴 때 그 돈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평하게 도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정부와 대형은행,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따끈따끈한 새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인수합니다. 자산 시장에 엄청난 돈이 몰리면서 주가와 집값이 폭등합니다. 부자들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럼 이 돈이 서민들에게 흘러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거쳐 한참 뒤에야 여러분의 월급 봉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쯤이면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다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짜장면 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너덜너덜해진 돈을 마지막 순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 과정인데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키는 역진적인 재분배인 셈이죠.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억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10년 전 1억 원이면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원으로 뭘 살 수 있나요? 수도권 전세 구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은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성실하게 저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반면 10년 전에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은 어떨까요? 그 빚의 실질 가치는 인플레이션 덕분에 줄어들었고 아파트 가격은 폭등해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은 벌을 받고 빚을 내서 투기한 사람은 상을 받는 세상.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만든 왜곡된 세상입니다. 다고들 합니다. 연 2%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현대 경제학의 정설이죠. 내일 물건값이 오를 것 같으면 사람들은 오늘 물건을 살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런 건강한 인플레이션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1971년은 세계 경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이제부터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닉슨 쇼크가 일어난 해죠. 그 전까지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금을 보유한 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죠. 이것이 금 본위제입니다. 금은 함부로 만들 수 없으니까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달러는 금과 아무 상관없는 정부의 신용만으로 움직이는 종이조각, 즉 피아트 머니가 되었습니다. 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선거 때마다 돈을 뿌려서 빚을 갚는 신용을 합니다. 1971년 이후 전 세계의 부채 그래프를 보면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격차도 이때부터 극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죠.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겁니다. 버레이션을 유발하는 걸까요? 그냥 돈을 안 찍으면 되잖아요.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저항이 적은 세금 징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고 시위를 하고 다음 선거에서 표를 안 줍니다. 소득세 10%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돈을 찍어내서 물가를 올리는 건 사람들은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아, 요즘 물가가 비싸네. 사장님들이 가격을 올렸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서 쓰고 싶은 곳에 펑펑 쓰고 그로 인해 떨어진 화폐 가치의 부담은 전 국민이 나눠서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이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100조 원의 빚이 있다고 칩시다. 뼈래를 깎는 긴축 재정으로 빚을 갚는 건 인기도 없고 힘듭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돈의 가치를 반토막 내버리면 실질적인 빚의 부담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10년 전 1억 원 빚이 엄청 커 보였지만 지금 1억 원 빚은 그때만큼 무겁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낮게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하거나 구성 항목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값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닭고기를 먹겠지 라며 소고기 비중을 줄이고 닭고기 비중을 높여서 물가 지수를 계산합니다. 이를 헤도닉 조정이나 대체 효과라고 부르는데 결국 통계상의 물가는 3% 올랐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30% 오른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라는 꼼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는데 과자 봉지 안의 양을 줄이거나 우유팩 용량을 1000ml에서 900ml로 슬쩍 줄이는 거죠. 소비자들은 가격이 안 올랐으니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단위당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인플레이션의 끝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입니다. 짐바브웨에서는 계란 3개를 사려면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술에 싣고 다니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돈은 버리고 술에만 훔쳐갔다는 웃지 못할 실화가 있죠. 베네수엘라 역시 석유 보국이었지만 무분별한 복지 정책과 화폐 발행으로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거리에는 돈이 휴지 조각처럼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같습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0을 향해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게임의 룰을 이해했다면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금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비상금이나 단기적인 지출을 위한 현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저축수단으로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건 내 자산이 서서히 불타오르는 걸 구경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여러분은 매년 2%씩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질 때 살아남는 건 실물 자산입니다. 부동산, 금, 은, 주식 같은 자산들 말이죠. 특히 금은 수천 년 동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 금화 한 잎으로 좋은 옷 한 벌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도 금 한 돈의 가치로 꽤 괜찮은 옷을 살 수 있습니다. 화폐는 닦이고 사라져도 금의 구매력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지만 길게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품이 끼거나 사이클에 따라 등락은 있겠지만 실체가 있는 자산은 종이돈보다 강합니다. 주식 역시 기업의 지분을 갖는 것이므로
기업이 물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이익을 낸다면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빚을 현명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을 준 사람이 손해를 보고 빚을 진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투기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서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 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자산 가치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좋은 빚을 이용해 자산을 불립니다.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합니다. 결국 최고의 자산은 나 자신입니다. 내 기술, 내 지식, 내 능력이 희소하고 가치가 있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내 수입은 그에 맞춰 오를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노동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돈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국영수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만 하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세금이 어떻게 거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은 여러분이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말 잘 듣는 노동자, 꼬박꼬박 세금 내는 납세자, 그리고 은행에 저축해서 그들의 돈놀이 자금을 대주는 호구로 남아있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영상이 그 깨달음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볼 줄 알고 서핑보드를 준비한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 준비 없이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말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들이 등장하고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떨 때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지키고 불리는 능력이 없다면 그 노력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결책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범증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복잡하고 냉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쉽게 경제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다 오르는 세상, 억울해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변합시다. 정부가 돈을 풀든 말든, 은행이 이자놀이를 하든 말든,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로 무장합시다. 오늘 점심에 먹은 쌀국수 한 그릇의 가격 속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의 비밀, 이제 조금은 보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가올 경제 위기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주제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기 전에 먼저 지식을 채워 넣으세요.